여러 자연재해 중 많은 분이 아유 설마 나한테 일어나겠어 하고 간과하고 있는 재해가 있습니다. 바로 산불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산불이 무려 524건. 그렇게 많았습니까? 이 산불로 올해 상반기에만 여의도 4배 크기의 산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심각하다. 산 근처만 안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 드시죠 솔직히? 네. 들잖아요. 들어요. 마치 그 조스 영화 보면서 바다 안 가야지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진 대피 요령이나 화재 대피 요령 이런 건 좀 다들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산불 대처 요령을 물어보면 아마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했어요. 정말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막 불이 붙기 시작한 작은 산불을 만난 경우 입고 있는 외투로 불의를 덮거나 흙을 뿌려서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불길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불씨가 남아서 다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소방서나 산림관리원에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신고. 조기 진화가 불가능한 큰 산불을 만난 경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무조건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대피를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 산불은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확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세게 불지 않아 풍향을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냥 무조건 불길의 반대 방향으로 다니시면 됩니다. 불길의 반대 방향. 최대한 등산로를 따라서 대피하셔야 되겠고요. 만약 길까지 잃었다면 헬기가 구조하기 쉽도록 산 정상을 향해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위로 올라가 버리는. 그 보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불길로 퇴로가 막힌 경우에는요. 이미 산불이 지나가 탈 것이 없는 곳이나 도로나 계곡, 바위 뒤같이 불길이 다가오기 어려운 지역으로 대피하시는 게 좋겠죠? 이런 곳으로 대피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 정말 긴박한 경우는요. 최후의 방법. 낙엽이나 나뭇가지 같이 탈만한 것들을 최대한 멀리 긁어낸 뒤에 얼굴과 등을 가린 채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산을 하실 때 불씨가 될 만한 거, 라이터나 그럼요. 상향, 담배. 이런 취사도구 이런 거는 안 가져가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담배가 제일 위험해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좋습니다. 자,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2위 공연. 이재민들의 희망이 된 모모집. 2008년 규모 8.0의 지진으로 약 9만 명에 가까운 희생자를 낸 중국 스촨성 대지진. 2010년 3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IT 대지진. 그리고 2011년 일본을 강타한 동일본 대지진까지. 순간적으로 도시를 집어삼켜 처참한 폐허로 변한 피해 지역들.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곳들에 수많은 이재민들을 위한 이 집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바로 종이로 만든 집, 일명 종이 대피소입니다. 정말로 종이와 재활용 마분지 등만을 이용해 만든 것으로요. 일본인 건축가 반시게로입니다. 그는 1995년 1월에 발생한 고베 대지진 당시 수많은 이재민들이 비위생적인 데다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비영리 재단인 반을 설립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후 구하기 쉽고 또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재료에 언제 어디서든 해체, 조립, 이동이 편리한 종이 대피소를 짓게 된 건데요. 수백 장의 종이를 단단하게 압착해 내구성을 높였고요. 또 방수, 방염 처리까지 해서 종이 재질의 단점을 보완했고요. 그렇게 반시게로 건축가는 약 20여 년 동안 일본과 터키, 중국, IT, 필리핀 등 각종 재난 현장을 돌며 이재민을 위한 종이집을 지었고요. 최소한의 사생활 보호와 휴식까지 취할 수 있게 구상을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다. 건축가라기보다는 구호활동가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공을 인정받게 돼서요. 2014년 3월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이분이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멋있네요. 오늘 뭐 차례차례 달리네. 달리기 날이네요. 지난 6월 영국에서 안타까운 화재 사건이 발생했죠. 이 런던의 24층짜리 한 고층 아파트에 화재가 일어나 실종되거나 사망한 사람이 무려 약 79명에 이르는 큰 사고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아파트 화재 사고에서 아주 침착하게 대응을 한 위기 탈출 넘버원 꼬마 영웅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아파트 12층에 사는 6살 하은 양은 부모님이 외출하고 난 뒤 반려견 해피와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방 쪽에서 스멀스멀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안방에 있던 오래된 전기장판에서 불이 난 것이죠. 자, 이렇게 어린 친구가 혼자 집에 있다가 불이 났습니다. 일단 나가지 않았을까요?
아, 일단 뛰어나간다. 네. 무서우니까. 나가서 뭐 다른 어른을 만나서 어. 뭐 도움을 요청하든가. 근데 좀 동심으로 돌아가면 집에 있을 때 뭔가 안 좋은 일이 났으면 부모님이 오시면 내가 혼날까 봐 무서워서 막 끄려고 막 아, 오히려 나가지 않고 끄려고 한다. 어떻게든 막 무리해서. 해보려고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은 양은요. 예. 여러분 두 분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불이 난 사실을 알자마자 집을 나오면서 먼저 집 현관문을 꼭 닫고 나왔습니다. 게다가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걸어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저건 어려웠을 텐데. 어렵죠. 예. 심지어는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불났어요! 피하세요! 119에 신고해주세요! 이렇게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불이 난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거 더 대단하다. 이게. 대단하죠? 다행히 10층에 사는 한 학생이 그 음성을 듣고 119에 바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고 소방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하은 양의 집이 모두 새까맣게 타버린 상황이었지만요. 다행히 자연 진화된 상태였습니다. 소방관은 하은 양이 다행히 현관문을 닫고 대피했기 때문에 이 산소가 부족해서 불이 자연적으로 꺼졌고요. 큰 불로 번지지 않은 겁니다. 라면서 이 하은 양의 위기 대처 능력을 아주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와. 결국 하은 양은요, 대형 화재를 막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월 남부 소방서에서 수여하는 꼬마 영웅 표창을 받게 됩니다. 귀여워. 아유. 실제로 하은 양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는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그걸 잘 숙지하고 있었던 거죠. 대단하다. 까불지 않고. 예. 사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육을 잘한 그 어린이집도 좀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잘 교육시킨 것 같아요. 정말 재난의 명문 저기 어린이집. 재난 대비. 예, 재난 명문 어린이집. 재난의 뭐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정도로 저희가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9위 공개합니다. 일본 7,000명 살린 위대한 목소리. 저 목 쉬겠는데. 너무- 1급 재난 상황인데요. 이거 지금 이거 거의 지금 데프콘인데요. 2011년 3월 11일 여느 날처럼 평화롭던 미야기현의 조그만 어촌 마을인 미나미 산리쿠초. 그런데 갑자기 한 젊은 여성의 다급한 외침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향한 확성기 속 처절한 목소리의 주인공은요. 방재대책청사 위기관리과에 근무하는 24살 엔도 미키였습니다. 당시 오후 2시 46분부터 마을에 리히터 규모 9.0의 지진이 일어났고요. 이때 엔도 미키는 사무실 천장과 책상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뒤따를 위기를 직감하고 곧바로 방송실로 뛰어들어 마이크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쓰나미를 눈치채지 못한 주민들은 그녀의 방송을 듣고서야 급하게 고지대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큰 굉음을 내며 시커먼 바닷물이 마을을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약 30분이 흐른 뒤에야 쉴 새 없이 반복되던 안내방송이 끊겼습니다. 수천 명의 마을 사람들은 엔도미키의 방송을 듣고 다행히 피신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요. 또 방재대책 청사 직원들 10여 명은 청사 옥상의 무선 통신용 철탑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 엔도미키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놓지 않고 대피 방송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 그녀는 쓰나미에 휩쓸린 지 43일 뒤인 2011년 4월 23일 마을 인근 해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살신성인으로 죽음이 코앞에 닥치는 순간까지 마을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애썼던 그녀의 외침. 일본 열도와 마을 주민들은 그녀의 장례식을 찾아 진심으로 가슴 아파했고요. 또 그녀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서 추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한 2개 남았을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이거 순위 재난인데요. 예. 자, 가는 곳마다 살인 사건을 몰고 다니는 코난과 김전일처럼요. 가는 곳마다 재난을 몰고 다니는 불운의 아이콘 현순이와 석순. 자, 어느 한밤중 나란히 길을 걷다가 평소보다 커다란 달을 보고 왠지 모를 불길함을 느끼게 된 이 두 사람. 달이 왜 저렇게 커? 좀 무섭다. 근데 너 그거 알아? 저렇게 커다란 슈퍼문이 뜨면 지진이나 해일이 온다던데 말이야. 자, 그런데 네. 과연 슈퍼문이 정말 지진 해일을 불러올까요? 진실 혹은 거짓? 뭘 것 같습니다. 거짓.
전 불러온다고 봅니다. 아니 거짓이니까 이런 질문하는 겁니다. 초저녁에 슈퍼문이 막 떠올라서 정말 건물들 위에 살짝 걸려있을 때 봤어요? 기분 탓이에요. 시뻘개요. 자, 정답은 바로 거짓입니다. 그래. 왜 물어봤겠어? 직접 국립해양조사원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슈퍼문이 지진 해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전혀 없대 전혀. 자, 슈퍼문과 일반 보름달의 크기 차이가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전문가들은 슈퍼문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길을 걸어가던 현순과 석순. 그런데 이번엔 땅이 흔들리는 진동을 감지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는 건물 붕괴 위험이 없는 공터로 대피하라고 했어. 아니야. 여기서 공터는 너무 멀어. 우리 일단 가까운 건물로 들어가자. 자, 과연 현순이와 석순이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만약 지진 발생 시 안전한 대피 장소가 멀다는 상황을 전제했을 때 간판이나 창문이 많은 번화가 있을 때는 떨어질 게 이제 많은 곳이죠. 반드시 가방이나 외투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대피를 하는 게 일단 좋고요. 그래요? 그리고 내진 설계가 된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대비 19, 12위로 갑니다. 자연재해보다 한 수위 생존 캡슐. 사상자만 무려 30만 명, 인류 역사상 최대 재난이라 불리는 2004년 동남아 쓰나미,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그야말로 순식간에 건물과 도로를 집어삼키고 소중한 인명까지 휩쓸어버리는 자연의 파괴력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은 보다 더 안전한 대피처에 대한 관심이 날로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특종을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허리케인과 쓰나미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일명 방공 캡슐이 이 세상에 공개됐다고 하는군요. 미국 워싱턴주에 소재한 생존 캡슐사가 만든 개인용 대피소입니다. 지름이 각각 1.37에서 2.44m에 이르는 이 캡슐은요. 최소 2명부터 최대 10명까지 탑승이 가능합니다. 갑작스럽게 재해가 발생했을 시 일단 안으로 대피하면요. 그 즉시 외부와의 공기가 차단되고요. 산소가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홍수 쓰나미에도 맞설 수 있도록 물에 뜰 수 있는 부력 시스템이 풀 가동되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실험 영상을 통해 확인을 했는데요. 약 60m 폭포에서 떨어뜨리는 등 이 재난에 대비한 성능 테스트를 다양하게 거쳤다고 합니다. 떨어뜨리죠? 진짜 떨어뜨려. 네. 저기 보이죠? 안 깨진 거. 다시 떠올랐네. 떠올랐어요. 참고로 이 생존 캡슐을 만든 창업자 줄리안 샤프는요.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22만여 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것을 알게 된 뒤 이 캡슐을 구상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바이벌 캡슐의 1차적인 목적은 급작스런 재난에 대피하고요. 구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안전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대회에서 영예 1위를 차지한 로봇의 정체가 카이스트 대학에서 개발한 한국 최초의 인간형 로봇 휴보였다고 합니다. 오, 야, 대단하죠? 박수. 네. 일본이나 미국 같은 쟁쟁한 과학 선진국의 로봇들을 다 제치고 1위를 한 거죠.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대비 19, 16위 공개합니다. 작년 7월 중국에선 태풍 네타 파괴의 영향으로 침수, 붕괴, 산사태 등이 일어나 무려 6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의 남부지방 장시성에 위치한 포양호 근처 한 농촌 마을에서는요. 무려 600만 평이 넘는 논밭은 물론 약 6천 명의 농민들의 생활 터전까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대위기를 이 악물고 견디며 농민들의 생명과 재산까지 무사히 지켜낸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군인들인데요. 당시 대민 지원을 위해 이 마을에 온 군인들은요. 모래주머니를 쌓아 넘치는 호수를 막기 시작했지만요.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농민과 논밭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몸으로 댐을 만들어 침수를 막자. 자, 먼저 여단장이 논둑으로 뛰어들자 부하들도 구명조끼를 갖춰 입고 그 뒤를 따라 직접 자신들이 인간 모래주머니, 인간 댐이 되었고요. 야, 직접 몸으로 거센 물살을 견딘 시간만 무려 6시간. 오직 농민들을 위해 이 악물고 버틴 인간 댐 덕분에요. 무너졌던 논둑은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저녁 무렵 복구를 모두 끝낼 수 있었고요. 인명피해를 막은 것은 물론 농민들의 생명과도 같은 벼도 지켜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야, 와, 진짜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네. 미국 남부의 도시 뉴올리언스에는요. 온 도시를 마비시킨 재해 속에서 혼자의 힘으로 무려 약 244명의 목숨을 구해낸 영웅이 있었습니다. 자, 존 켈러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해병이었던 존 켈러는 은퇴한 이후 뉴올리언스의 5층짜리 아파트 꼭대기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2005년 8월 29일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재난으로 기억되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에 상륙하고 맙니다. 카트리나는 뭐 지금 들어도 무섭습니다. 예. 정말 너무나 살벌한 자연재해였죠. 자, 카트리나 때문에 존 켈러가 살던 아파트는 물론 도시 대부분이 물에 잠기며 외부와 고립됐고요. 주민들 사이에선 식품이며 생필품 약탈도 빈번해져 도시 전체가 대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존 켈러는 다행히도 집에 카약이 있어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아파트에 그대로 남기로 결심합니다. 그 이유는요. 당시 존 켈러의 아파트에 고립된 244명의 주민들 때문이었는데요. 그중 3분의 1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었고요. 아이고. 자, 그래서 존 켈러는요. 먼저 젊은 사람들을 모은 뒤 근처 상점까지 함께 수영을 해서 불 피울 연료며 아이스박스를 챙겨왔고요. 아파트에 있던 모든 음식과 물을 한데 모아 저장하고 요리를 해서 공평하게 나눠드렸습니다. 마침내 병원에 환자들을 이송하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온 미군의 헬리콥터와 만나게 됐고요. 그렇게 아파트에 고립된 지 무려 6일 만에 드디어 구조 헬기가 도착해 아파트 주민들을 구조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 존 켈러는 환자들이 질서 있게 헬기에 오를 수 있도록 구조 활동을 지휘했고요. 헬기에 탈 수 없는 주민들은 모터보트나 에어 매트리스에 태우고 존 켈러가 직접 노를 젓거나 물속에서 매트리스를 밀어가면서 구조대가 대기 중인 뉴올리언즈 공항까지 안내했다고 합니다. 영웅이다, 영웅. 대단하다. 무슨 영화 속에 나오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모든 걸 네. 한 명의 힘으로 해요. 근데 정말 사진에 보이는 분들이 다 노약자분들이에요. 예. 그의 위대한 이야기가 알려진 뒤 각종 인터뷰는 물론 영화 제작 요청까지 쏟아졌다는데요. 이에 존 켈러는 영웅이 되려고 한 적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담담하게 대답하면서 지금도 노숙자 복지 문제에 참여하는 등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많은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17입니다. 대난 로봇, 특명 인간을 구하라. 사람이 진입하기 어려운 재난 현장을 누비며 인명을 구조하는 로봇. 이미 전 세계의 재난 현장에선 일당백 활약을 펼치는 로봇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특한 로봇의 정체, 드론인데요. 중국의 한 드론 제조회사 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17년 3월까지 드론이 수색 활동을 통해서 구조한 인명이 전 세계 무려 59명에 이른다고 밝혔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3월 강원도 춘천에서는요. 산에서 실종된 후에 사망한 70대 노 부부의 시신을 드론이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에서는요. 현재 건물 붕괴 시에 생존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로봇 개발이 한창인데요. 도호쿠 대학 연구진이 지난 6월에 공개한 이 로봇은요. 구조대원이 들어가기 힘든 건물의 잔해의 그 좁은 틈을 들어가서요. 머리에 장착된 센서와 카메라로 부상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요. 저거 근데 아무나 막 휘어가지고 구석구석 찾아볼 수 있겠어요, 저렇게 되면.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기도 위험한데도 막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단순 수색을 넘어서 로봇이 곧 인명을 구조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재난 로봇 최강자를 가리는 세계 재난 로봇 대회가 열렸는데 이 재난 현장 속의 구조 활동과 관련한 총 8개의 미션을 소화해야 했는데 무려 석 대의 로봇이 이 미션을 모두 완수했고요. 재난 로봇이 현장에서 활약할 날이 머지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